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경비업법을 맡고 있는 송광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경비업법 부분은 2차 시험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득점을 필히하시거나 만점을 맞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다행한 것은 경비업법이 조문에서만 출제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비업법하고 총경찰법 두 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데 이 경비업법 부분은 시험 문제 난이도가 2018년도에 그 전에 비해서 약간 난이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평이하게 좀 출제가 된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득점을 이제 하셔야만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사실 이제 아무리 어렵게 내도 고득점 해야만 합격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고요. 일단 경비업법을 먼저 보는데요. 나중에 총경찰법 뒤에 붙어 있죠. 이 경비업법 부분은 이제 조문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챕터 1의 서설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제 1절에 한국의 경비업의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소개가 되고 제 2절에 경비업법의 재개정사에 대한 내용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비업법의 조문 구조가 뒤에 나와 있죠. 자, 앞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서설 부분은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쉽게 말하면 개관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제 1절 부분을 보시면 한국의 경비업의 발달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 의미의 민간 경비에서 현대적 의미의 민간 경비 제도가 바뀌어 갔는데요. 물론 이걸 시대를 가지고 구분을 해볼 수도 있고 주체를 가지고 구분을 해볼 수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주체를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면 전통적인 민간 경비는 경비를 제공받는 수혜자, 지금 같은 소비자죠. 수혜자의 측면에서 일단 발전이 되었고, 이제 현대지금의 민간 경비에 있어서는 이제 경비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비 공급자 측에서 일단 주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약간 다르죠. 그리고 이제 시기적인 부분을 바로 보자면, 이 시기적인 부분은 뭐 제일 처음 우리나라가 태초부터 이제 1960년대 이전까지 이르기까지는 전통적 의미의 민간 경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이 치러지고 1950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원조 경제가 들어오고 또 미국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미군의 군납을 하는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부터 현대지금의 민간 경비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960년대에 이제 변화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면서 현대지금으로 발전이 된 것이죠. 물론 6.25 동란은 1950년에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원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진주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군납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현대지금의 민간 경비가 도래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민간 경비에 있어서는 뭐 시대적으로 이제 또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이제 고조선 시대부터 뭐 삼국시대 같은 이런 시대까지는 이제 부족의 성질이 지역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면서 공동체가 질서를 유지하고 또 자기 스스로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경단 혹은 이제 자위 조직이 발달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고려하고 조선 시대로 진행이 되면서 중앙과 지방 간에 이런 이제 권력 유지 목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무사라고 하는 무인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용을 해서 스스로가 보호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이후에 전문적인 민간 경비가 시작되기 전인 1960년대까지는 이제 권력가들이나 아니면 이 힘이나 아니면 재력을 갖고 있는 사업가들이 개인적으로 고용을 해서 주택이나 아니면 시설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비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고전적인 형태, 뭐 전통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로 이용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현대지금의 민간 경비가 도래하면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루어졌던 이 고용한 사람들의 집에 가서 상주하면서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던 이런 측면에서 벗어나서 이 공급자가 하나의 서비스 상품으로 경비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소비자라고 하는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서 계약을 맺고 일단 경비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죠. 물론 이때 계약을 맺고 가지만 이때는 이제 계약 경비가 되기도 하지만 아직 이때에도 상주 경비가 이루어지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현대제금의 민간 경비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1950년에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미군이 우리나라에 이제 원조를 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이제 군납을 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런 물자들을 보호하는 형태로 각종의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업들이 봉신 기업이니 아니면 영진보안공사니 하는 이런 회사들이 거기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경비업법보다는 청원경찰법이 이제 먼저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는 경찰이 일단 경력을 투입시켜서 이런 물자들을 보호하거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그런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시설주나 이런 청원을 경찰을 배치했으면 하는 그런 업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경찰에서는 경찰관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 경찰이라는 이름으로 경찰관 대신해서 이제 경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법제화된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청원경찰이라는 제도이고 그때 만들어진 법이 청원경찰법인 것이죠. 이거는 1962년 4월 3일 날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청원경찰법은 1962년인데요. 용역경비업법이라고 하는 법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976년 12월 31일 날 실제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보면 청원경찰법이 만들어진 시점으로부터 용역경비업법에 있어서는 약 한 14년 정도 떨어진 시점에 법이 만들어지고 약 15년 정도 지나서 법이 실제로 시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법 조문을 주로 묻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정 연도는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최초로 법이 제정된 연도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0년대가 도래하면서 외국의 기술과 자본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는 1980년대 후반에 이제 86 아시안 게임이나 88 서울 올림픽이 실제로 국제 행사가 대규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잘 치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경비업이라고 하는 것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1990년대 이후 이 민간 경비에 있어서는 이제 대전 엑스포 박람회나 이런 대규모의 행사들을 자체적으로 별다른 무리 없이 잘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이 우리나라의 민간 경비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이고 바로 이런 국제적인 행사들을 일단 잘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민간 경비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민간 경비 산업의 시장의 규모가 그만큼 또 확대가 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상당히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 뒷면에는 거기 소개된 것처럼 민간 경비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일본의 민간 경비의 기술과 자본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는 이런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게 이제 1980년대이기도 하죠. 1980년대에는 상당히 경비업의 발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경비업의 업체 자체도 이제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경비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며 또 이 경비로 인한 매출액도 상당히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1999년에 제7차 개정 때에 용역경비업법에서 경비업법으로 법률의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법인의 임원의 어떤 결격 사유랄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완화가 되고 또 경비 지도사의 응시 연령 또한 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01년도에 인천 신공항이 개항이 되면서 경비업법이 대폭 개정이 되어지고 이때 특수 경비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비업의 분야 자체가 넓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법상의 청원경찰의 업무가 사실은 좀 유사해져서 결과적으로 이제 일원화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견해들이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이때까지의 한국의 경비업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절 보시면 경비업법의 재개정 역사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정될 때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제24차 2019년 4월 16일 개정된 것까지가 지금 현재 쭉 진행이 됐는데요. 어떨 때에 어떤 내용들이 개정되었는지가 거기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두셔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 8차 같은 경우는 전부 개정됐죠. 그러면서 경비업의 종류에 이제 2001년도이기 때문에 특수 경비업이 추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특수 경비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무들이나 혹은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 변화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경호 관련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뒤에 그러고도 굉장히 여러 번 이제 변경이 개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7월 26일 날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이제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경비업법의 주관 장관인 이름이 행정안전부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24차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제 그 역사는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훑어 보시고요. 근데 역사 자체를 잘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을 할 때 이럴 때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정도 한 번은 읽어 보시는 게 아마 좋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을 보시면 현행 경비업법의 구성과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거기 이제 제 1장 총칙부터 맨 마지막에 부칙까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총칙에는 당연히 개념 관련이나 이제 경비업 자체가 이제 법인만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질들이 기초적으로 총칙에 언급이 되고 제2장이 경비업 허가 등이라고 해서 어차피 경비업은 허가를 받으셔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업 허가에 대한 제도 그리고 이제 경비 업무의 도급 의무 같은 이런 부분들이 소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제3장을 보면 기획경비 업무에 대한 다른 독자적인 내용이 따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제4장을 보시면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여기서는 이제 결격사유랄지 교육 그리고 시험제도 같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범죄경력 조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5장을 보면 행정처분 등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거나 정지 그리고 경비지도사 자격에 대한 취소 정지 관련 내용 그리고 이제 이런 불이익 처분을 할 때에 일단 중간 절차로 규정이 된 게 청문제도라고 하는 게 있죠.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장을 보면 이제 경비협회가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경비협회가 다양한 업무들을 하게 되고 공제 사업 동안 진행을 할 수 있게 법이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7장을 보시면 보칙이라고 그래서 감독 보안지도 점검 같은 부분이나 혹은 손해배상 그리고 위임 위탁에 관한 부분들, 벌칙에 관한 부분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련 부분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은 벌칙이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형이 가중 감경 관련 부분도 있고 양벌 규정이나 과태료 관련 부분 또한 안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챕터 1이라고 해서 서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도약 단계였었고요. 자, 챕터 2번부터가 본격적인 조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챕터 2번은 경비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경비업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목적, 개념, 그리고 경비업에 있어서의 법인성, 경비업의 업자에 대한 법인성 같은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해가는 부분이죠. 자, 먼저 제1절 부분의 목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비업법 제1조 목적 부분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경비업법은 왜 만들었을까? 이 경비업의 육성과 발전 그리고 그 체계적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을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업의 육성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 다음 제2절 보겠습니다. 경비업법상의 용어 정의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법이나 거의 대부분 2조나 3조에 그 법에서 사용하는 법적인 정의, 즉 개념이 소개됩니다. 이 부분도 바로 그 부분에 해당이 되죠. 제일 첫 번째가 경비업의 정의입니다. 별표는 3개짜리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해드릴 때 이 교재에 보면 밑줄이 좀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괄호에 보면 과위표가 쳐져 있거나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이런 옆에 설문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OX가 쳐져 있는 이런 설명들은 시험 문제 설문이었던 포인트를 지적을 하는 거고요. 점선 밑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험 문제 설문으로 등장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점선 밑줄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중요 부분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2절의 기본적인 정의 부분은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물론 이 경비업법은 워낙 꼼꼼하게 시험 문제가 나와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건너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야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워낙 이때까지 출제가 많이 되어져 오다 보니까 이제 뭐 안 나온 부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2절의 경비업법 제2조의 정의는 시험 문제가 그래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경비업의 정의 부분인데요.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우리는 경비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은 경비 업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나와 있는 5가지를 우리가 지칭을 하고요. 그 5가지 업무에 해당이 되는 경비 업무 전부를 다 도급받아 영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부만 도급받아 영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전부 또는 일부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도급받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을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을 계약으로 했을 때 도급계약이라고 하는데 민법상 그 도급의 형태를 띄어서 영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도급이라는 계약 형태로 일을 맡아서 행하는 영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상 개념으로도 여러분들이 도급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해야 될 일을 맡아서 일단 하도록 하고 그것에서 일정한 이익 혹은 서로 간에 계약을 맺고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경비와 관련된 일을 5가지에 관련된 일을 돈을 받고 위탁받아서 혹은 이렇게 계약을 맺고 한다라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